앞서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세계 경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었습니다만 영국에 이어서 독일과 이탈리아 또 프랑스가 잇따라서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은행이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과 또 오바마 대통령의 치명적인 충격이 좀 가해졌을 듯 싶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며 또 기존에 IMF를 대체할 기구며 여러 가지 어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 판도 이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하겠다 잇따라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온통 난리죠. 지금 국제금리 시장이 또 특히 질서재편 관련해서 온통 난리인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는 아마 이 문제만큼은 중요한 이슈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분야는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달 전에 이런 문제가 재편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사실 그보다 이상보다 더 빨리 급진전되고 있다를 보여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IB, 아시안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투자은행 이렇게 이제 한국 용어가 투자은행으로 적용되는 데 있고 개발은행이 적용되는 데 있는데요. 어쨌거나 왜 개발은행을 들어가냐면 ADB가 이걸 맞서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아시아 디벨롭먼트뱅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에 이렇게 돼서 그 I자를 사실 그 개발 아시아 투자 개발은행 뭐 아시아 이렇게 해서 인프라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렇게 해서 이제 혼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 ADB에 배치돼서 중국 주도에서 작년 그 10월에 이렇게 시진핑의 거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상당히 빨리 급진되고 있죠. 사실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의 그 어떤 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중국의 그 세계 확장인 베이징 컨센서스 일환으로 부조원 자원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프라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중국의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데요. 부조원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힘을 잃어가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단기에 세 확장을 위해서 부조원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시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1970년도에 미국의 세 확장에 의해서 사실 그 종속이론 나온 것처럼 이 종속론에 빗대서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제2의 종속이론 비슷한 거 나오면서 국수지 국수에서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중국의 세 확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약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부분의 그 투자 수혜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어떤 중기 담당했다 하는 시절로서 선언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월에 중화경제권, 화인경제권. 화인경제권이라는 것은 화인자본 중심으로 중화경제권이라는 건 중국인의 한인 중심으로 경제권 형성하는 이런 국가들이 21개국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벌써 3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국이 얼만큼 국제지에서 빠르게 급증하고 실리를 감안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아주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국제금융의 역사를 한번 보니까 이게 짧은 기간에 회원국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은 초기서부터 중국이 아주 용호했죠.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진행자께서 사실 창립은 해래. 의결권은 주지 않고 자본금만 내라. 자본금 내라. 이게 국제질서에서 만영인지 오용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무튼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돈을 냈으면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권 갖지 말고 자본금만 내다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또 상당히 사실상 여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당히 복잡 미묘한 분위기,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대번에 느끼실 텐데요.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두고도 군사적으로 좀 중국과 미국이 또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에 유럽 4개국이 이제 참가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 주도로 해서 설립이 된 아시아 개발은행과 성격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무용론까지도 제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아시아 개발은행이 사실 아시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은 잘 아마 시청자분도 아실 거고, 한국 사람들이 국제위상, 국제의상을 찾아가서 사실 주요 국제기구의 한인의 요직 네. 이런 것이 허눈각돼서 오면 아시아 개발은행의 한국이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그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개발은행의 한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높은 이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또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의 무용론이 되는 것은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사실 그 AIIB에 일제히 빨리 참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에. 그래서 지난달에는 영국이 이렇게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사실 그 참여를 선언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진행자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과 이태리, 프랑스 이 국가들이 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정상 간의 회담에서 국제 주도권 최상위의 국제 협상을 유지했던 것이 G7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질서라든가 현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G20 전에 사실 G7이 주되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G7 국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편들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캐나다, 일본, 그 다음에 당사국인 미국을 예. 제외하고는 자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사실 여기에 선언해서 미국 중시의 그 재편, 미국 중시의 재편 이런 문제가 빠르게 부각되고 미국 주도했던 아시아 개발은행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서방 선진 7개국 G7의 올해의 사실 그 개최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행자분? 예, 올해 개최지가 예. 서방 선진 7개 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의장국이거든요. 예. 근데 의장국이 사실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중국의 주도하는 AIB에 참가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지금은 네. 기존의 무슨 체면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결국 실리를 가면 그쪽으로 간다. 실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 하는 국제 질서의 그 냉혹한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의 그 재편에서 단조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 호주와 뉴질랜드도 호주는 이미 선언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뉴질랜드도 조만간 선언할 거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국가가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결국 ADB의 주도권이 대부분 다 이제는 AIB로 참여하는 이런 입장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이 경우에 따라서 AIIB로 이렇게 개최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개발은행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익을 추구한다. 또 경제 주도권에 있어서 영향력을 넓혀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AIIB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 앞서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또 얘기했던 NDB입니다. 신개발 은행 설립도 완료가 됐다. 이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우리가 한번 방송에 봤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AIIB는 ADB에 대체하는 기관이다. 네. 미국이 ADB 중심이었는데 중국이 AIB를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 얘기하는 ADB는 월드뱅크, 김영 총재가 있는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IBRD, 네. 월드뱅크에 대비되는 기관으로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AIB와 ADB,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미국 주도의 IBRD 내지는 월드뱅크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국 중심의 NDB, New Development Bank,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전개되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제안은 사실상 2012년 인도가 제안해서 브릭스 개발은행이라 해가지고 선언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를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개발은행 지금 뭐 브릭스 개발은행이 브릭스 국가들이 해체되고 금융상품에서 브릭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사실 그 작년 그 정상회담에서 NDB로 바뀌었죠. 브릭스 개발은행이 NDB로 바뀌어서
New Development Bank로 이렇게 개명된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브릭스 개발은행이 NDB로 바뀐 상태다. 그러면서 개명과 함께 당초에는 2016년서부터 창립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국제 질서라든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브릭스의 어떤 위기해서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의 위기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주도의 월드뱅크 IBRD에 대비해서 NDB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되다 해서 지난 2016년부터 설립하는 방안을 1년 정도 앞당겨서 지난 2월 말에 이번에는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표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AIB도 땡기고 그다음에 NDB도 땡기는 게 국제 질서의 어떤 질서 재편이 빠르게 미국 주도에서 중국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두 은행의 이 말씀 중에도 공통점을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특급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양적으로 정책에서 신흥계 자금을 많이 이렇게 유입됐는데 달러 캐리 자금입니다. 이게 작년에 양적으로 정책 종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돼서 달러 캐리 자금이 이게 본국으로 송환될 때는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양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이 이탈될 경우에는 사실 신흥국의 위기가 봉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어떤 시기적 압박감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AIB라든가 이런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NDB도 빠르게 이렇게 세 결집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려되는 이러한 그 위기의 예발 방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빨리 가져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사실 국제 질서 재편에서 선진국 중심의 이렇게 지금까지 그 미국 주도한 이런 체제를 이렇게 브릭스에서 MDB로 바꾼 신개발은행에 바뀐 데는 신흥국의 모든 참여주를 주자. 그러면 선진국의 질서에 대해서 신흥국이 맞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명도 한 목적도 그렇다. 그래서 회원국의 참여 범위를 물론 신흥국이 브릭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는 이 브릭스에서 더 포괄적으로 다른 그 신흥국의 또 국제 질서의 어떤 브릭스의 특성만 감안한 한정적인 이런 은행의 성격보다는 신흥국의 화는 범세계성을 띠는 그래서 미국 주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범주도적으로 공통적 이해관계를 이렇게 같이 반영하는 그래서 질서 자체의 보편성과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이런 목적도 결합해서 사실 브릭스의 개발은행에서 신개발은행의 신흥국의 참여 범위를 넓힌 배경에서 개명을 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개명의 어떤 의미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브릭스 개발은행으로 제안이 됐다가 신개발은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좀 더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의미라든가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개발은행,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진국의 자금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시혜성, 예를 들어서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런 그 각종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각국들이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국수주의에서 내가 돈 낸 자금이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과거와 달리 명쾌하게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NDB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브릭스 국가들이 사실상 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흥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IMF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샬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금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개발할 때도 뭐냐면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도로를 할 때는 한국이 주로 자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성장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좀 비교적 괜찮습니다는 사실상 브릭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자금을 지원해 줄 만큼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 국가들은 이제 너무 위험 보이고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위기에 봉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원국들을 신흥국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과거와 달리
개발을 할 때는 장기 지효성 자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장기 지효성 자금은 과거와 달리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성장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 한국의 도로를 깔면 한국이 사실 많이 자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금의 원천과 운용의 미스매치 현상을 방지해서 그 매치시키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일반적 패턴이거든요.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들의 포괄 범위를 주도하고 넓히고 브릭스의 주도를 네.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뭐 신흥국이 신개발은행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 기구 저희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존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을 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설립이 되고 또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대비해서 이제 신개발은행에 또 설립이 되고 기존 IMF에 대비해서 CRA 이게 지금 긴급 외환보유액 기금이라 해서 또 신흥국 간의 이런 또 움직임. 네. 네, 이 부분까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예. 수 있는 것이 지금 AIB 관련해서 이렇게 G7 국가 중에 G4 이렇게 국가들이 참여해서 긴박하게 움직인다면 예. 사실상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긴급 외환 보유고 기금 소위 그 CRA 이 문제도 이렇게 당연히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들어서도 리가르도 IMF 총재가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다음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흥국의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테이퍼 텐트림 현상을 미리 좀 엎어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 점검해 드렸지 특히 않습니까? 뭐 원자재 의존 국가, 외환보유고 전 국가들 엄청 힘들 예, 것이다. 그래서 한번 쭉 말씀 해서 주셨습니다. 신흥국들로 이번에 신흥국들이 똑같은 신흥국에서 사실상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해급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별로 차별화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보가 적대든가 경상수지가 적다가 규모가 크다든가 그다음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할 예. 것이다. 해서 그 2차 테이퍼 텐트림은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2차 테이퍼 텐트림에 우려되는 네. 이런 국가들이 지금의 AIB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NDB라든가 이걸 주도하는 네. 이런 국가들 중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필요적으로 와닿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가르도 IMF 총재가 신흥국의 미국 금리 인상이 될 때에는 테이퍼 텐트림, 소위 긴급 발작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네. 테이퍼 텐트림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때는 외화가 부족한 국가,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큰 국가, 그다음에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는 부전자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릴 경우에는 네. 이게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환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보가 충족하지 못하다. 그런 상태에서 오면 어떠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IMF 같은 경우는 IMF의 골드 트랜짓이라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외환위기 발생하면 내 지분만큼 언제든지 자금을 걸 수 있는 소위 세컨드 퍼시리티에 IMF의 골드 트랜짓이 있는데요. 예. 이게 신흥국의 선진국 마련된 상태에서 신흥국들이 마련하지 못할 때는 결국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발생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이 당하니까 결국 국제적으로 보면 브릭스 신흥국의 질서를 재편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손을 벌려야 되는 게 기금을 예. 마련하자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IMF 가야 되죠. 미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유럽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흥국 중심의 중국 중심의 긴급 외환 보유고 기금이 마련한 소위 CRA 기금이 마련한 방안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쫙 해서 기가 막히게 맥이 맞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중국이 있잖아요. 외환 보유가 지금 4조 달러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정착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신흥국들이 중국의 빠르게 질서 재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돈이 중국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4조 달러 정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주도에서 일단 외환 보유고 기금을 CRA 기금을 100억 달러 정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떠냐면요. 자, 독일과 프랑스가 그다음에 영국이라든가 이태리가 왜 예. 이렇게 사실 그 중국의 주도하는 AIB에 됐을까? 예. 진행자분도 제가 돈이 많고 예. 돈이 부족하다면 네. 내 얼굴이 커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아유, 막 커 커 보이죠? 보이죠. 그게 실리죠, 실리. 예, 예. 그래서 뭐냐? 지금은 과거와 관계없이 아무리 전통적으로 관계없이
내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내 국민이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중국으로 네. 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줄 서다 보니까 뭐냐 중국 중심의 질서 재편이 굉장히 빨리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당혹스러운 분위기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CRA가 지금 빠르게 이것도 형성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신개발은행이나 긴급 외환보유 기구나 이런 조성을 계기로 해서 과연 국제 금융 패권이 재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강력한 경쟁자로 나서줄 것인가? 저희 말에 구간이 명간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앞으로 역할이 어느 정도 커질지 자리를 해낼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형성이 될 겁니다. 예. 빠르게 형성될 때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하버드대학의 젊은 교수인 사실상 닐 퍼거슨 교수, 네. 이 퍼거슨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재편되는 네. 소위 차이나의 차이와 아메리칸 차이메리카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차이메리카는 시청자분 G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은 그렇게 또 미국에서 연설했으니까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차이메리카 시대가 2015년 이상으로 2019년 정도에서 2020년 이내에 전개될 것이다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그보다 5년 이상 앞당겨지죠. 네. 앞당겨지고 중국의 위상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외환보고 1등이고 GDP 규모로는 올해 미국을 제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수출 규모도 독일을 제쳤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죠. 그러면 GDP 제쳐. 시가총액 미국 다음으로 2등이야. 그다음에 사실 수출 규모 1등이야. 외환보고 1등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 이것이 반영되는 게 결국 여건이 반영된 게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심국에서는 나름대로 1등하는 국가의 나름대로의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 1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중국 중심, 브릭스 중심으로 질서 재편하는 상태에 가장 미국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프리미엄을 다 뺏기는 상태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태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외신에 접해지는 거 보면 웃고 가짜는 젊게 웃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네. 자기가 2년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지금 국제 질서에서 보면 미국의 이상이 또 미국의 기존 프로그램이 빠르게 뺏기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 문제를 얘기할 때 네. 사실 그 달러 인덱스의 새로운 달러 인덱스 개편하는데 그 얘기를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그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심을 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네.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게 대부분 다 뭐냐. 그 선진국 중심이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방법이 선진국 중심이었는데요. 네. 그게 1973년이죠. 네. 그러면 달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교육되게 돼서 중국이라든가 이게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 왜 안 들어갔을까 했을 때는 1974년에 구성원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스위스에 대비해서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네. 달러 강세죠. 네. 달러 강세니까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통상 압력, 환율 압력에 빌미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교육 상대국을 해서 네. 중국의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원화 비중을 높이면 뭐냐 인덱스는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죠? 예. 그럼 미국의 달러 약세. 그러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어떠냐? 통상 압력을 달러 약세니까 네. 힘을 좀 쓰기가 힘을 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대목을 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도 네. 뭐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뭐 진행자 얼굴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이렇게 질서 재편하는 게 기존의 그 프레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내 이익을 찾겠다 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이 도래됐으니까 새로운 네. 환경에 맞는 프레임을 찾겠다 하는 이 논리, 사람과의 논리와 똑같은 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근데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자 입장에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예. 정부가 못하니까 경제에서 국민들이 좀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세계 큰 흐름에 큰 판도가 변하는데 좀 빨리빨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한 장면에서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 참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중국은 뭐 계속해서 창립 멤버로 참여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뭐 주권 국가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뭔가 막 좀 신경이 쓰이는 어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네, 짧게도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서 대표니까 예. 중국 주도, 미국 주도니까 사실 우리 입장이 제일 어렵죠. 예. 이미 이제 한국은 과거의 군사라든가 저희의 경제 외적 관계가 경제적까지도 미국 주도였죠. 그러면 이제 과거 모습이라면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미국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비중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소속되는 한국 점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빨리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출 비중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과거의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우방이라 하더라도 실리를 추구한다면 자 전통 우방 생각하지 미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그 이렇게 모습 보면 중국이고 어떻게 하겠느냐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중간자 입장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가 AIB라든가 샤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신문에 논란이 되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빨리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이건 이해가 됐지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선 중간자로서의 이렇게 과거의 관계, 지금의 관계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현 정부의 어떤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저도 많은 뭐 학교라든가 강의해 보면 예. 진행자분한테 그랬습니다. 네. 아, 우리 이번에 금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 하면 예. 인상 요인도 있고 인하 요인 있지만 항상 아리까리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어쩐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인상 동결 요인이 있고 인하 요인이 있으면 손을 안 듭니다. 대체로 손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사실 그런데요. 이런 측일수록 중간자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명확한 네. 입장을 보여야 네.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유럽 4개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좀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